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박희준 교수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하루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태우입니다. 13월에 보너스라고 불리웠던 연말정산이 이제는 13월에 세금폭탄이다라고 좀 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직장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오늘 저희는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금 쭉 짚으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도 바꿔야 한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이런 증세 없는 논란들 쭉 짚으면서 우리는 병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옆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맞은편에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옆에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는 세금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야, 여러 가지 여길 가도 저길 가도 쭉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 아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꼼수 증세로 해결하려 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저희가 받아온 것도 있습니다. 관련한 영상들 보시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1억 원대의 직장인 A씨와 동료들은 이번 연말정산으로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연말 모의정산을 해보니까 환급액이 마이너스 48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 평년보다 200~300만 원을 더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우리 주변의 이제 상급자들을 보니까 500에서 또 많게는 900만 원까지 더 세금을 내게 돼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개정세법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지만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정부의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점이 이번 연말정산의 허점으로 거론됩니다. 정부와 여야 그리고 전문가 등은 국회에서 긴급 집담회를 열고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문제점과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급여가 작은 이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면세자였었는데 기본소득공제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과세자로 전환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소득 5천만 원 이하 중하위 소득자 구간에서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꽤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축소되며 2013년도 기준으로 급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표준소득 공제 대상자 60만 6천 명,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표준소득 공제 대상자 4만 7천여 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고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 입양공제 제도입, 독신자 세액공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매일경제TV 엠머니 백가혜입니다. 네, 연말정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 전략이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한국 정세에 맞는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 또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세 없는 복지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증세 없는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복지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일 것 같은데 거기에 더불어 등장하는 이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먼저 겪은 선진 복지 국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시장 자본주의에서 복지 자본주의로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대를 하려면 결국 증세를 해야 되는 거고 확대를 할 의향이 없으면은 증세 안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확대되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재정 파탄에 대한 또 염려를 낳게 되거든요. 그 정세를 안 하니까 네. 재정 파탄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자, 올해 그 2015년도 정부 예산이 375조 원이거든요. 375조 원이라서 작년보다 19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5.7%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한 거거든요. 네. 정부 재정이 5.7% 증가했는데 사실은 경상 성장률이 6.1%였습니다. 그래 정부 재정 증가가 경상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정도이니까 우리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확대할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세 없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아주 그 정부 재정의 크기를 키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복지 재정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지금은 중산층까지도 아이를 안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육아의 문제, 보육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 등등 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이 복지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커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은 아주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는, 그러니까 정세 없는 지금 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조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렇죠. 이 재정 파탄의 우려는 결국은 많이 세수가 안 거치고 있다라고 또 우리가 바꿔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세무회계학과 교수님, 우리 오문수 교수님은 현재 우리 국고 상태라든지 세수 부족 상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세수 부족은 이제 우리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난 데가 이제 2013년도부터인데요. 예. 2012년도에 우리가 세수 부족이 이제 2조 8천억이었고, 2013년도에 8조 5천억, 2014년도에 대략 한 11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논의에 앞서서 이 증세라는 개념의 정의부터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국민들은 증세했다, 저쪽에 정부에서는 증세한 적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 증세라는 개념은 제가 볼 때 넓게 보면, 넓게 보는 거, 좁게 보는 게 있어요. 이 좁게 보면 우리가 세율을 올리는 게 증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넓게 보면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지금 그 납세자에 대한 세금이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측면이 있으면 증세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개념에 대한 합의 없이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현 정부가 이제 증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세율을 올리지 않았죠.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다만 이제 좋은 취지로 본다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 현재 빠져나가던 비과세 감면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 지하 경제 양성하고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 우리 그 국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시작했던 건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것은 쥐어짜기식의 어떤 그 재원 창출인데 쉽지가 않죠. 평소에 하던 거를 우리가 줄여서 하는 거라는 거는 쉽지가 않고 새로운 어떤 세입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그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이 재원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증세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증세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증세가 필요한데 우리 또 국민들은 또 증세 세금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또 반발하고 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네. 좀처럼 또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님은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논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세수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세를 인정을 하고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증세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이 두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병행해서 하는 그런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뭐 국가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나서 그럼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얘기할 것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출 구조 조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원래 당초 약속했던 게 임기 5년 동안에 135조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율을 올리지는 않지만 사실상 증세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과세 감면이 18조 정도 됐고요. 이것도 결국 이제 세금을 더 걷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가 한 27조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안은 이제 재정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결국 세출 구조, 복지 쪽은 아닙니다만 세출 구조 조정도 같이 병행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함께 맞춰가야지 세출 구조 조정 어떤 얘기가 없다. 복지가 부족하니까 일단 복지는 확대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면 논의의 장이 굉장히 좀 줄어들 여지가 좀 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 논의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국민들하고 정부가 서로 이제 합심해서 우리 복지 수준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재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지 수준이 정해지면 그 복지 수준에 필요한 재원들이 산출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산출을 어떻게, 우리 재원을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국가들이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예전보다 많이 잘 살게 되고 이 국가들이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가 같은 그 추세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복지 그 어떤 수요에다가 필요한 어떤 그 재원, 확보에 대한 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여야 됩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이 결국 세출 구조 조정, 간접 증세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의 증세인데 이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굳이 복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 이제 길목에서 사실 해야 되는 조세적인 그렇죠. 네, 실현 차원에서도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거기에 플러스 그러면은 뭐 저출산 고령화 해서 연금 재정 파탄 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공포 시나리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 뭐 취업 지원 강화 등등등 일가정 양립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런 새로운 복지 분야에서의 분명히 이제 소위 말해서 복지 재정 지출의 증가 이거는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께서 예. 공약하신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라고 공약하셨고 예. 100% 대한민국이라고 말씀하셨고 국민 대통합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한국형 복지국가의 두 축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이고 또 하나는 경제 민주화다. 이거 처음부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재정 마련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놓고는 집권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우리는 돈을 못 마련하겠다.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그리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재원 마련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실패한 걸로 드러났고 올해 2015년 정부 재정 357조 원 중에서 33조 원 정도는 사실상 지금 국가 채무로 지금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심각하게 대선 공약을 어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없었냐, 정말로? 아니면 대선 공약을 지킬 의사가 없느냐? 저는 대선 공약을 지킬 의사가 없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애초부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했다는 게 되거든요. 저는 거짓말하는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약속하신 가장 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옳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재원 마련하는 방안은 바로 정세입니다. 그런데 정세 논의를 하자라고 시민사회와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요구를 묵살하고 정세 없이 복지하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복지 공약은 다 지금 그 철회되거나 후퇴되거나 이런 상태에 왔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잠깐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실은 공약을 뭐 지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 이러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실은 이제 우리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캠페인 기간에 이제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공약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정인 변경이 생기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제 어떤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은 어찌 보면 선의의 뜻으로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나아든 세출을 줄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세금 실질적인 증세이긴 하지만 비과세나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우리 지하경제 규모가 좀 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실제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현재 경기가 계속 안 좋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실제로 그 경기에 연동되어서 세수 부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잖아요.
우리 소득세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기 변동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그 문제가 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키려고 계속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이 공약을 지킬 의도가 없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옹호하실 게 아니고요. 그 옹호가 아니라 아니, 객관적 차원에서 제가 보는 아니요, 거죠. 저는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 있는 팩트 그대로. 제가 공약 없는 공약을 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도 캐치프레이즈 맨 꼭대기에 있었던 제일 핵심 공약,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까지 하면서 옆에 앉혀놓고 했던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재원을 마련 안 하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그 거예요. 재원이라는 게 증세잖아요, 증세. 그건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정부 재정을 마련해서 그 한국형 복지국가 공약을 지킬 수 있었다 이겁니다. 예.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요. 사실 법인세를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내렸지 않습니까? 네. 25% 하던 걸 22%로 내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환원하자라고 시민사회와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이걸 못 들은 척하고 받아줘도 되는 거고. 또 지금 우리 고소득층은요,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제일 적게 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내도록 해서 이 소득세에 있어서 조세 정의를 조금만 더 우리가 구현해 줬다면, 네. 그러면 이번에 뭐 담배값 인상이라든지 이번에 그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를 전환해 가지고 누진 세제의 정의를 높인 이런 바람직한 조치들, 이것이 훨씬 더 빛을 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이 원하던 대로 또 대통령께서는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걸 제가 문제로 삼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공약 관련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뭐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많은데, 예를 들어 이제 지난 정권을 생각을 해보면 이명박 정권의 첫 번째 이제 공약은 사실은 한반도 대우나 혹은 4대강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것을 지켜라라고 다시 이제 강하게 푸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제 공약이라고 해서 100% 지키라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지금 2년 동안 어쨌든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뭐 본인이 의도였든 아니었든. 그 결과가 지금 나왔고요. 이미 불가능한 것이 전문가들과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모든 정권이 사실은 같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이 증세를 누가 원하지 않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아마 많은 교수님들 아마 실제로 들어가셨을 텐데, 전문가들은 이 방향이 맞다고 모두 입장을 밝혔고요. 이거에 반대하는 분들은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 쪽이었습니다. 즉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래도 내가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결국 국민의 뜻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파동을 좀 유심히 보는 그 것도 필요하다고 경우에는요, 봅니다. 그 국민들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우리 공약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네. 뭐 더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국민들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조세 정의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사실 뭐 세금 자체를 더 많이 내는 거,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겠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근데 제가 예. 지금 뭐 너무 열기가 좀 뜨거워져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들어와서 분명히 노력은 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 관계상 각종 뭐 금융 상품들의 비과세 상품을 축소하거나 또 혹은 삭제하거나, 그리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거나 노력은 했으나 많이 재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연말정산, 그리고 연말정산뿐만이 아니라 뭐 담배세 인상, 담배값 인상까지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가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저는 또 토론을 더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 고도하죠. 하지만 매일 아침 요 사과 한 개씩 챙겨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이 사과즙 한 봉씩 어떠세요? 제철 사과를 수확해 통째로 갈아 만든 사과즙. 자연즙과 사과즙입니다. 사과 원래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위생적인 포장에 담아 안전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맛은 기본, 보관도 간편, 그리고 가격도 착합니다. 120ml 50팩 한 상자 가격이 3만 원. 자연즙가에서만 살 수 있는 파격가 3만 원에 백설공주도 울고 갈 사과즙 50팩을 드립니다. 좋다. 지금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김정현입니다. 코스피가 전날 미국 증시 반등 등 대외 훈풍 속에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1960선을 상회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외국인이 매도세로 포지션을 바꾸자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제 약보합권과 광보합권을 드러넘고 있는 사이 현재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1% 오른 1953.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시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죠. 외국인이 435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관이 1,087억 원의 매도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1,644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출발 시에는 597포인트 선까지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다시 힘이 빠지면서 약세장으로 돌아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제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 대비 0.18% 하락하며 592.0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90선은 여전히 흐름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43억 원의 매도세를, 기관이 189억 원을 내다 팔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353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1위부터 4위권까지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전날 4분기 실적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 실적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가졌지만 스마트폰 부분에서 실적이 부진했던 것이 걸림돌로 자리 잡으며 하락 마감을 했죠.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다시 반등을 노리며 0.59% 오른 136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까지 3거래 연속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1.8% 오른 17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21% 강보합권에 머문 47,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1.53% 상승하며 43,25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5위권에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와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0.19%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2거래일 연속 약세장인데요. 0.77% 전거래일 대비 1,200원 하락하며 15만 5,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미국 시장보다도 유럽 시장에 먼저 판매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오늘 3%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41,4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동선은 서로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파라다이스는 2%대 약세장을, 동선은 0.2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이번 주의 흐름 좋죠. 현재 구간에서는 0.05%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며 37만 1,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진입니다. 지친 일상은 뒤로 하고 잠시 떠나보는 시간 여행 박사에게 물어보세요 시작합니다. 최근 여행 트렌드는 자연 속에서의 힐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은 깊은 산속 사찰에서 치유받는 힐링 여행입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2시간 30분가량 차를 몰았더니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도착한 곳은 공기가 맑기로 유명한 강원도 원주입니다.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 전 펜션에 짐을 풀기로 했는데요. 알록달록한 색의 외관이 마치 요정이 나오는 동화 속 펜션 같았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독채로 이루어져서 프라이빗하게 여행이 가능했는데요. 제가 선택한 객실은 일단 거실의 천장이 높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아기자기한 패턴의 커튼도 있어 거실이 한층 아늑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방이 무려 4개나 되어서 단체 손님도 문제없어 보입니다. 이 펜션의 하이라이트, 요정이 사는 곳답게 아이들을 위한 다락방이 있었는데요.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즐기기에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물 맑고 경치 좋은 강원도 원주, 이곳에 오면 산지에서 직접 재배한 취나물 비빔밥을 먹어야 한다는데요. 이 집의 매력은 신선한 나물만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담근 고추장을 넣었는데요. 맛있게 비벼진 비빔밥을 크게 한 입 먹어봤습니다. 참고로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더욱 골고루 비빌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소한 들기름에 취나물 본연의 향긋한 맛이 살아있는 씹을수록 담백한 비빔밥. 정말 먹기만 해도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도 불러오고 이제 진정한 힐링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사찰에 도착한 저는 숲속에서 나오는 나무 향과 옛 정치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곳 구룡산은 신라의 숙녀였던 의상이 지은 절인데요. 원래 이 절이 있던 자리에 9마리의 용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용들을 기리기 위해 이름을 구룡사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되돌아보고 힐링까지 2배로 경험해보는 진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구룡사에서 이 향긋한 숲의 향을 맡으며 온몸 가득 힐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펜션으로 돌아왔는데요. 여행에 지친 몸을 따뜻한 스파에 녹이니 절로 피곤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여행 박사에게 물어보세요. 그저 편안하게 쉬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몸과 마음이 치유됐던 여행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여행 정보는 027-4839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펜션 검색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 더 즐거운 여행기로 찾아뵐게요. KT가 지난해 2,9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경영진이 전체 임직원의 약 25%인 250명의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내용을 포함한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이 전년보다 46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서울 시내 반전세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연 7.1%로 지난 1분기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크카드 승인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의 실종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 복지 전쟁에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무상급식을 필두로 한 무상복지 시리즈와 최근 연말정산 논란 등 잇따른 꼼수 증세로 현재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위기론이 세지고 있는데요.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회의가 커지면서 선별적 복지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선별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여론의 흐름을 경계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는 여론도 함께 힘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일어난 균열이 커지고 있지만 결국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양쪽 모두 잘 살기 위해 벌이는 씨름일 텐데요. 과연 우리 국민의 복지를 높일 수 있는 해안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꼼수 증세라는 말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담배값이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말정산 후폭풍, 이른바 꼼수 증세라고 저희가 일컫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지훈 교수,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희 대표,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바른사회 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 네 분과 저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회계학과 교수님, 이 담배값 인상이 과연 세수 부족에 좀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죠. 예.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이제 꼼수 증세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부가 이제 우리가 이 증세를 하면서 이제 증세를 안 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꼼수 증세라는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좀 솔직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사전 변경이 생겼으니까
이제 증세할 때 됐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 재원이 이만큼 써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니까 증세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면 꼼수 증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담배값 인상을 하지만 그 안에는 세금이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부가가치세도 있고 지금 특별소득세까지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여러 가지 세금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부에서는 저번에도 이건 담배값을 인상한 것이지 이건 세금을 인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담배 가격을 인상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세금 인상이 됩니다. 이 비율을 맞추다 보면. 그래서 이건 저는 볼 때는 좀 어찌 보면 좀 수줍어하는 거 아니냐. 공약을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올해는 좀 증세 있는 복지란 말이 좀 유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흡연자들의 또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실장님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담배 가격 자체가 인상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담배 가격에 포함된 이제 세금을 올리니까 네. 이제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건드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오해받기도 굉장히 쉽고 사실 정책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정책이 예를 들어 이걸 이제 세금을 이제 좀 더 많이 걷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증세 논란과는 별개로 정부가 이제 증세 논란이 어떤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이제 세금을 올리는 모든 정책들이 이거 증세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집결되기 시작하면 다른 정책들이 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증세를 차라리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필요한 부분 진행하면서 담배값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복지부 쪽에서 10년 넘게 계속 꾸준히 진행돼 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이제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 쪽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만 정부가 이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가격 정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먼저 비가격 정책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가격 정책을 했으면 굉장히 그 진정성도 보이고 맞는 방향일 텐데 비가격 정책 쪽을 건드리지 않고 이런 부분을 했다는 쪽에서 좀 계속 의혹의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이게 정부만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비가격 정책 같은 경우는 흡연 이제 담배 그림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는 문제인데 이건 정부에서는 계속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계속 강하게 반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쪽에 좀 책임도 좀 강하게 좀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 제 부연 설명드리면 담배 가격 인상을 자꾸 이건 세금을 올리기 위한 거냐 국민 건강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한 거 이렇게 말하는데 양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양쪽에 그냥 극단으로 보면 안 되고 실제로는 세금 올리지 않는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당연히 담배값을 인상한 것은 이 흡연 인구를 좀 줄여보겠다는 정부의 어떤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 의견에 이번에 완전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는 오래전부터 금연 운동을 저는 해온 사람으로서 정말 금연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 흡연율이 한 41% 되는데요. 이게 주요 선진국들의 그 2배 수준입니다. 좀 이게 사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금연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고 금연 운동은 더 확산돼야 되고 정부의 그러한 시책은 강화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고 이 가격 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값을 올린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이제 꼼수 정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 왜 주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이 담배에 대해서만 이런 일을 했느냐? 실제적으로 부자들이라든지 더 여유 있는 사람, 특히 대기업, 재벌 대기업들에게 법인세 같은 거를 실효세율을 더 높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조치는 안 하고 우리 담배에 대해서만 이랬느냐? 이제 또 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번져와가지고 담배와 술과 같은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품에 대해서 이렇게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못 가게 되도록 제동이 걸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조세정이라는 차원에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인식이 점점 변해가서 점점 많은 대중들이 세금을 많이 내겠다. 단 나만 내는 거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문제의 핵심은 왜 나만 혹은 우리만 내느냐.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많이 냈을 때 그러면 나에게 돌아온 혜택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소위 말해서 확신, 이제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는 좀 이제 뭐 유하게 표현하셔가지고 수줍어 한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뭐 사실 꼼수죠. 그러니까 증세를 우리는 하되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제 소득계층별로 해가지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면서 증세를 하겠다라고 국민들을 설득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조세 정책에 대한 결정 문제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득세를 올리면 법인세도 안 올리고 왜 안 올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일반인들의 논리잖아요. 근데 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조세법 학자들이나 조세 쪽에 이제 공부한 학자들은 상당히 그 이피션시가 중요한 효율성이 중요한 그런 세목입니다. 세금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 하시는 말씀들이 야 법인세 올리는 것은 상당히 현재 어렵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올려서 법인 세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도 막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경기에 아주 연동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법인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가세에 대한 근거 자체가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약합니다. 조세법 세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까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낮춰오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추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낮춰왔던 건데 지금 이제 요 이제 증세 논쟁에 있어서는 항상 왜 소득세만 올리냐, 법인세가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이제 법인세가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제 못 올렸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법인세도 이제 뭐 지금 안 올렸던 건 아닙니다. 사내유분 과세라는 걸 통해서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아까 제가 실질적인 증세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실질적인 증세라는 건 좀 이루어졌고 다만 이제 남들이 공격하는 것은 그렇지만 비과세 감면이 많아서 실효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는 낮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쩌면 우리가 어쩌면 단순하게 볼 것들은 아니다라는 제가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소득세 문제인데요. 법인이 내는 소득세 그리고 개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이렇게 누구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 기업의 자본소득하고 자본이득하고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이 근로소득 이걸 분배 몫을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몫이 훨씬 적은 건 인정하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사실은 별로 못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세의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OECD 평균이 GDP의 8.5%나 되는데 우리는 겨우 3.8%라서 다른 국가들의 절반도 안 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 자체가 전반적으로 적고 비정규직과 소득이 양극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한 30-40%밖에 안 되는 이런 처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소득을 사실 독식해 가고 있는 이 재벌과 대기업 등의 여유 있는 이 자본 쪽에서 그 기업 쪽에서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거, 법인 소득세를 조금 더 내는 거죠. 그리고 또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보장 기여금을 조금 더 내놓는 것은 이것은 국제적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더라도 전혀 국가 경쟁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우리 법인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향 추세를 그린 이유가 그게 아주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법인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인세를 내더라도 그걸 배당을 통해서 다시 소득세로 또 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이 개인이 내는 소득세로 간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법인세를 이게 실은 없애자는 그런 논의도 중간에 있었거든요. 90년 중반에. 그것처럼 그런 어떤 그 중간에 뜻이 있는 거죠. 법인세 이야기 나올 때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독일 예를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독일의 법인세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인세율을 점차 인하한 선진국의 배경에는 선진국의 그 기업들은 사회보장 그 이제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부담이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을 낮추는 거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걸 안 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낮추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또 한 가지는 법인세율을 낮췄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냐. 이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논쟁적 주제 아니겠습니까? 법인세율 10%도 안 되는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런 논쟁적인 주제는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OECD 국가의 70%의 국가가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입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 법인은 부자 법인과 가난한 법인이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는 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인도 소득이 많이 내라는 게 이제 우리 얘기인데 현재 OECD 국가의 70%가 한 단일 세율을 들고 있다는 뜻은 그게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율을 들고 있는 나라는. 그래서 그 생각하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내려가는 추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뭐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더 밑에 뿌리는 그거라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생방송이라 시간은 정해져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나 저희가 때가 때이니만큼 연말정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월에 보너스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 이제는 13월에 세금 폭탄으로 좀 변했다는 것이 아무래도 직장인들의 가장 큰 우려이고 또 고민일 텐데요.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의의 김영훈 경제실장님께서 어떤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실 것 같아서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그 대상이 아니어서 소득이 적다 보니 제가 증세 대상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정부가 조금 실수했다고 저는 느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5천만 원 이상만 오른다, 혹은 평균 2만 원 인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생업에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이제 갖고 계셨단 말이죠. 이게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뭐 밑에 첨부 자료에 다 있고 다 이미 시뮬레이션 해보면 다 알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13월에 당장 이제 받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재작년이었죠. 그동안은 이제 세금을 많이 걷고 나서 이제 많이 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네. 소비를 좀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금 걷고 조금 걷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과 세금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방식이 결합되다 보니까 이제 환급이 아니라 토해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인 것이 당연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이 방안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좀 맞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소득공제 방식이 기존에 이제 너무 이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가는 방향은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또 몇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대책 쪽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세 정의와 이런 부분은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쪽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꾸고 결국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인다는 것도 이 국가적인 큰 장기 정책과는 또 이제 부합되지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함께 고민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연말정산 문제가 저는 이제 겉으로는 연말정산 문제지만 실제로는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서로의 어떤 합의가 없었던 것에 대한 것이 표출됐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문제가 이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보면 납세자들이 보는 시각은 첫 번째 기분 나쁜 것은 그냥 세금 올라서 실제로 기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을 많이 낼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다가 실제로 많이 내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왜 법인세 안 올리냐는 그 말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또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들은 안 오른다 그랬는데 오른 사람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실제로 세 문제가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세금을 더 낸다는 문제는 실제로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고. 두 번째는 법인세 안 올리는 것도 그때부터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5,500만 원 이하가 증가가 안 되든 증가된 사람이었다. 그건 어떤 평균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은 나름대로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 하는데 증세 좀 하자라는 말을 합의를 하게 되면 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증세가 되는구나 하고 느낄 텐데 증세 없댔는데 자꾸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는다고 생각도 했지만 그러니까 갑자기 그 다음 날 10시에 브리핑도 했고 그 다음 날은 또 당정 협의해서 소급까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소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걸 못할 건 아니지만 이 사례가 나중에 이 비슷한 사례가 발생 시는 상당히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세금, 저복지, 그리고 이제 고세금, 고복지 이 두 군데 중에 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형에 맞는 복지 정책은 어떤 겁니까?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물으시면 당연히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되지 않겠냐 예, 싶은데 그런데 이제 원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예.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 부담한 만큼 돌려준다라는 게 있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증세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대신 이제 소위 말해서 인상 자체를 좀 세율 인상을 좀 점진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왜 나만 내느냐 조세정의 실현. 그래서 법인세 논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조세정의를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걷어들인 돈이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걸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이제 설득을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이 증세에 대한 불안감 혹은 이 저항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또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말 정산 을 둘러싸고 소득자들의 일부 불만이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저도 대학 교수입니다만 우리 교수들을 대체적으로 아마 한 200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됐을 겁니다. 저는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누진세제 구조고 우리 대한민국은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나친 소득 공제 때문에 그 누진 효과가 그동안에 좀 이게 무마된 누진 효과가 작아진 측면이 있단 말이죠. 이걸 정상화시키는 조치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어느 정당이 했던 간에 어느 정부가 했던 간에 이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잘한 거예요, 사실은. 잘했는데 지금 여야 정당과 그리고 정부가 모두 다 지금 꼬리를 내리고 지금 슬그머니 다시 또 법을 개정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소환 입법까지 하겠다는 그 소급 입법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진 세제를 바로 세우는 조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세금 조금 더 내시는 분들은 합당히 더 내야 되는 거를 이제 내게 되는 겁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고소득자, 고소득 법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냅시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너는 내라, 나는 안 낼게가 아니라. 여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고 그리고 중산층들도 가담하고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서민들도 조금씩 더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원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국민 대타협의 정서가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좀 꼬리를 쓰고머니 내리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의 여론을 한 곳으로 모으고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될 곳이 바로 여야 정치권인데 정치권이 이렇게 지금 무책임해져 있으니까 국민이 정치를 신뢰하지 않고 또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게 다 뒤엉켜 있거든요. 저는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 상황을 보니까 그 독일의 그 슈레더 총리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슈레더 총리가 실제로는 그 재임 시절에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자기 다시 들어가는 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슈레더 총리의 그 슈레더 2010이라고 하는 그것이 현재 그게 뿌리를 박아가지고 현재 독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투표권하고 관련되거든요. 포퓰리즘이 왜 생깁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 유권자들도 상당히 좀 성숙돼야 된다. 이러한 행동이 고양이 목에 누군가 이 종을 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바로 안 좋더라도 이게 나중에 향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나갈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지를 해야 된다. 쉽지 않죠. 저부터 쉽지 않은데. 그 아젠다, 그게 이제 아젠다 2010인데 그거 하고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거 해서 오늘날의 독일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선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좋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담이 큰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통 큰 정치죠. 자기가 어찌 보면 개인의 어떤 영달을 포기하더라도 근데 저도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건 성숙한 유권자의 어떤 의식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렇군요. 자, 이런 선진국가 사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쭉 말씀을 해주셨지만 증세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그 증세 없이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참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이쪽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저희가 생방송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수 있게끔 마무리 발언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 분씩 이제 못다 하신 이야기 30초 가량씩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걸 실감시켜야 된다라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고용과 복지의 연계. 그래서 이제 점점 불안해지는 어떤 고용 불안정. 최선의 복지는 고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거 그리고 현금 복지, 현금 구입 확대에서 오는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의 확대, 그걸 통한 어떤 대인 서비스를 통한 어떤 복지의 확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실감나는 어떤 복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세 안 하면요, 복지 안 한다라고 선언한 게 오히려 솔직하고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상희 대표님. 네, 그 세수가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이유로 해서 한국형 복지국가 공약을 없던 걸로 만드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함께 복지국가 길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우리 국민 누구나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소득을 창출해서 세금을 낼 수 있고 또 복지 혜택을 받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재욱 교수님. 저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인데 이 선을 행하면서 실제로 솔직하지 못해서 비난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논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의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85년 시범 실시 이후 한 17년이 걸렸거든요. 결국 우리 사회에 맞는 복지를 찾아가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2개 좀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런 토론들이 우리 사회가 성숙한 복지국가로 가는데 어떤 디딤돌이 되겠고요. 또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을 저희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박희준 교수님이 이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